네, 5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 진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반등을 했어요. 일단 나스닥 시장 미국 증시가 좋았죠. 반등하면서 그냥 따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소매 판매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잘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반등의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흐름의 지표를 비춰보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흐름과 함께 동조해서 미국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뭐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뭐 상승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아주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최근의 시장과 함께 동조하는 그러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ETF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함께 접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우리 아침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보니까 하이힐드 그 스프레드가 뚝 떨어졌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스닥이 지난번에도 뭐 그 이상 뭐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던 건데 네네.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21일 같은 경우, 즉 저번 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 시장이 그 계속 빠지다가 장 마지막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비록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락폭을 만회하고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때 포지션 같은 경우가 기존의 하락대 충돌이 계속 있어왔고 그날 청산이 되면서 그 하락의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되고 그 채권과 관련해서도 하이힐드 쪽의 포지션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자금이 그때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채권 쪽의 시장 변화와 함께 동조돼서 나타나게 흘러가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흐름이 그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달러 약세, 그러니까 지금 뭐 1,256원으로 현재 나오는데 네네. 외국인이 좀 샀어요. 환율 탓일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 측면에서 폭이 많이 커져 있었잖아요. 폭이 많이 커져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의 흐름 자체도 폭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의 추세가 있다가 조금 변곡이 되는 시점에는 외국인 매수가 소폭이라도 일단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연속적인 추세라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뭐 오늘의 흐름 자체는 환율 플레이와 가깝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산 건 아닌데 네네. 1,900억 정도면 코스피. 네. 근데 이제 안 판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분위기라 네네. 이나마 사준 것도 땡큐인데 네 이게 근데 이제 요즘 이 외인들의 그 플레이를 보면은 그냥 여기도 단타 위주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적인 어떤 추세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냥 일회성이냐 이건 며칠 지나봐야 알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한 3일 정도에서 누적으로 8천억 원 이상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었을 때 1차적으로 조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수급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 안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800억 정도의 매수를 보면은 이게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지표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 변동성은 줄어들었지만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계속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걸 가정하고 저희는 시장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는 방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도 한 2천억 정도 매수한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 없나요? 이게 그 포지션상으로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누적된 비율 자체가 이게 환매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순수 순매수인지 그러한 여부인데 오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매수의 성향이 조금 더 짙고요. 적극적인 상방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상방으로 지수를 열어뒀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네. 사실 요즘 그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출연하시는 분들마다 지금 뭔가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뭔가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미없고 지지부진한 요것이 그런 어떤 그 폭풍 전야 같은 네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우리 코스피 차트나 네네.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수만 놓고 볼게요. 한번 거래소 지수만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걸 차트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은 저희가 5월 12일 한 2,550 이하 정도의 지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도 그 2,560 정도의 지수 이후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세 차례 반등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뭐 이게 상승으로 턴한다라고 예단하기는 그렇지만은 2,550 지수에 의미 있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1분기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의 실적을 대입해 보더라도 PBR 한 1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 그 다음에 기관들도 이 정도 지수에서는 충분히 플레이할 만하다 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구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미리 지금 뭐 어떤 또 다른 요소로 인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을 뭐 다운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하락하면 2,550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고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인데 시가총액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반도체 업종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한 2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2,550 구간에서는 2,600 이상으로 반등이 빠르게 나타났고 그 구간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플레이하는 게 저희가 시장 접근에서는 이제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이 워낙 무겁고 네네. 그러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니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테마성 이렇게 좀 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대형주가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1분기에는 예상치 정도 나왔고 뭐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실적이 좋은데 왜 그럼 삼성전자가 하락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자체는 삼성전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수로 보는, 즉 외국인의 수급 중점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550에서 삼성전자를 매수 이번에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적을 차치하고 그 다음에 뭐 수급적인 흐름에서 이제 2,550에서는 그 지수의 반등이 나오니까 뭐 수급의 유입이 먼저 선행이 되겠고요. 그러한 흐름에서 또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뭐 오더컷의 얘기.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오더컷, 그 다음에 서버는 추측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쪽에서 이제 그 내용의 연수 자체를 뭐 늘리는, 거기에서 시장의 해석을 통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나빠질 것이 지금의 보기에는 없다 보니 삼성전자를 플레이해서 그 지수 반등 구간에서 저희가 수익을 향유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진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네네. 네, 그죠. 왜냐면 빠졌으니까 그동안 네, 계속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네네. 이것도 의미 있는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하루 일회성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과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삼성전자가 턴을 했다, SK 하이닉스가 턴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저희가 뭐 언제나 지수만 놓고 보자면 한 PBR 1배 수준에서 반등이 늘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0만 원대가 한 PBR 1배 수준, 뭐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6만 원 이하 구간이 한 PBR 1배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그런 전반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뭐 수급적인 측면도 유입된 게 있겠고, 일단은 뭐 수급에 대한 논리로 PBR 1배와 비추어서 뭐 그러한 뭐 유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네. 그러한 이야기만 들리고 그래서 이제 PBR 1배니까 살만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작년 가을인가요? 그 윈터 이즈 커밍 뭐 네네네네. 이런 얘기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PBR 일베에서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막 9만 원대까지 밀렸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PBR 일베 이거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까지도 만약에 열어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은 8분 응선을 PBR 1배로 정해둔 거고요. 지금의 모든 뭐 악재 상황을 반영하고 그렇다 보면 지수의 2550,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PBR 1배 구간 이 8분 응선을 정해놓은 이유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악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변수,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더욱 확전돼서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촉발돼서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소가 생겨나서 지수가 갑자기 뭐 2550 이하로 깨지고 뭐 2500을 깨지고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요소가 있을 때는 또다시 전략을 저희가 짜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차치한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이 2550 PBR 1배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최적이다 보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예전처럼 네. 그 9만 원대 초반까지도 만약에 하이닉스가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지수가 2,500을 깨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지수도 깨져 있고 뭐 또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변화가 돼 있을 거니까 그때 다른 변수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전략을 수정해서 그때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수 플레이를 꼭 이 반도체 관련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현대가 됐든 자동차주도 있고 네네. 네, 다양한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뭐 대형주를 저희가 퍼뜨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안을 한다. 그것보다는 그 포인트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외국인에 바로 사줄 수 있는 네, 거. 그렇습니다. 그 언급을 드린 거고요. 물론 현대차는 또 다른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거를 1분기에 반영을 했고 이제 나아지는 단계에서 주가는 먼저 반등이 나왔다 보니 거기에서는 그 지금 지수의 하단을 놓고 하는 플레이와는 다른 거를 대입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 하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식상해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당했잖아요. 네네네. 좋아 괜찮아 싸 그렇습니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까지 된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가장 탑피우로 좀 볼만한 상황이다. 네, 지수 단으로 놓고 보면 볼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본의 그 노선 개방이겠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25%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그 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먼저 단체 관광객, 즉 패키지 관광부터 오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주가가 이미 빠져 있고 그 빠진 주가가 1분기 실적을 반영하기도 했고 그 이런 뭐 일본 노선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구간이다 보니까 뭐 해석론이긴 하지만 오늘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 저희가 가장 가깝게 일본 관광 재개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저가 항공주입니다. 예, 2019년 기준으로 그 일본 노선 매출액 비중이 55%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도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금의 조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뭐 일본 노선에 개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은 주가는 미리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일본 노선의 개방을 확인하고 저가 항공주들이 오늘 반등이 이루어진 국면입니다.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도 될지 그러한 여부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짧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뭐 시간을 가지고 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요즘 테마주들이
하루에 만에 끝나기도 하고 네, 길어야 뭐 그렇습니다. 이틀, 네. 3일을 못 가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를 때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오래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테마적 성향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요인이 테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가의 반응 자체가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거나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국면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데 저가항공주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빠져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시장에서 찾고 있던 모멘텀이 이제 현실화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국면에서는 뭐 빠르게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오늘 하루 상승 아니 기본적으로. 네네. 그 왜냐면 우리가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네네. 매출은 뭐 그렇습니다. 안 되지만 네네. 이 예전 코로나 이전 주가보다도 더 높은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총이 한 1조 원 수준 그 이전과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그 이전의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지금 시장에 형성돼 있는 주가를 본 거거든요. 시장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일본이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반등이 나온 요소기 때문에 제가 뭐 보유를 하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뭐 여행주와 항공주 다 통합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저가항공 하나투어 이런 것부로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다 함께. 네. 네. 일본과 함께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뭐 그거는 근데 중국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 관광객이 와야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이라고 해봐야 이제 중국인을 기대하는 건데 네네. 지금 그 약간 그 중국 분위기가 싸해서 한국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점점 그와 관련된 대중 관련주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상하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뭐 시장의 해석만 비춰보면은 일본 쪽과 함께 협업해서 이게 형성한 게 있다 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봤을 때 파라다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요소 외에도 뭐 중국과 관련된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내볼게요. 한번 가장 가깝게 이번에 일본의 노선의 그런 개방과 가장 가깝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저가항공주. 저가항공주. 네. 그 다음에 하나투어. 딱 이 정도 두 개 급부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일본과 함께 협업한 그 카지노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파라다이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했네요. 네, 시장 뭐 일본 그 관광 재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플레이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NF 주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재미 못 보던 것들이 확 오르고 네. 이제까지 괜찮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오늘 LNF 주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일시적 현상?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다 오르고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수주가 나오고 나서 이게 자사주 매각에 대한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규모가 네. 규모가 2,700억 정도로 제가 그 생각이 되는데 이 매각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이게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에 그 의도가 그래도 뭐 해외 확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코멘터를 달고 했다 보니까 저는 단적으로 보기에 뭐 시설 투자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시장이 판단하는 대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 자사주 매각이란 측면이 저희가 해석을 하기에는 주가가 좀 고점의 캡일 때 그렇죠. 아니, 예. 근데 내부자가 팔면은 이거 고점으로 네. 생각하나? 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전체 센티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우려를 했거든요. 이게 네네. 그냥 LNF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생각해서 판다. 그러면 얘네도 다 그냥 고점이구나. 네네. 2차 전지 소재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 방송에 나와서 2차 전지 소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장 환경이 매일 바뀌다 보니 여기에서는 고민의 구간인 것 같아요. 예, 저번에는 제가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7조 원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으니까 뭐 그 정도에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번에 LNF의 자사주 매도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이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악재가 나왔을 때 일단 대피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네. 하여튼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겠죠. 그 돈 가지고 사업에 쓴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이 판단했을 때 매도의 시기다. 예,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네. 그렇다도 좀 저 테슬라도 700불까지 따라 밀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을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장의 해석인 것 같아요. 시장의 해석에서 급하게 밀리다가 시장의 해석에서 또 LNF 같은 경우는 자사주에 대한 해석을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의 빌미를 찾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언제나 바닥이 여기고 이 정도에서는 매수하겠다 딱 정해놓기보다는 저희가 시장의 반응에 따르는 게 가장 뭐 투자에서 가깝더라고요. 반응을 따른다는 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 어찌 보면 상승세로 돌아설 때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하락세가 둔화될 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보할 때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가서 매수하든 매도하든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항공주, 여행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그러면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간다 했을 때 매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게 시그널이 있을까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통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실적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대입을 해서 시가총액의 그 상위 캡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목표가를 올려나가는 그런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적자 기업이기도 했고 지금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보다 모멘텀의 발생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일본의 모멘텀의 발생으로 1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러한 단계에서 뭐 중국의 봉쇄 해제 뭐 그러한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기대 안 했던 부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멘텀을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은 진입을 할 때 목표 수익을 뭐 나름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팔아야 되겠다. 그냥 그때 미련 없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렇습니다. 눈치 보다가는 더 그래서 꺾이는 거 보거나 아니 하여튼 눈치 보면서 팔려고 했다는 더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눈치 보는 장세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가재미가 될 것 같아. 네. 눈치 보느라 외국인 눈치 보고 기관 눈치 보고 그냥 이럴 때는 근데 그 말에는 동의하세요?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낮게 잡아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야기겠죠, 단타? 네.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뭐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뭐 3%만 들어오면 파시는 분들도 많이 낮춰줬네.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이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확신이 있는 구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구간, 뭐 적자, 그 다음에 뭐 신용등급 강등까지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잖아요. 뭐 전기료의 인상에 대한 그러한 요소가 이제 실제화 될 거라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뭐 목표 수익률보다는 이제 들고 가는 그러한 대응이 훨씬 더 낫겠고요. 그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 통상 뭐 말해서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러한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을 때 뭐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의 반등은 언제나 나와 왔어요.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기본으로 세우고 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후성인 것 같은데 오늘 후성이 급락을 했어요. 네. 이유가 뭐 있나요? 시장에서 늘 저희가 봐왔던 지표인데요. 중국의 전해질 관련된 지표가 오늘 뭐 2010년 그때 이후로
2010년이 맞나? 30만 위안을 처음으로 하회를 했다. 그 얘기가 있으면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더 커진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 지표 자체는 최근에 하락세에 있었는데 뭐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하기 또 나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5월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그 중국의 전해질 지표 가격의 하락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까지 연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 피크아웃 논란. 네, 그렇다 보니 매도가 좀 매도를 부르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보니까 기관들이 살 때는 뭐 아니죠. 외국인들이 살 때는 140만 주, 200만 주씩 막 이렇게 사다가 오늘 한 45만 주 정도 팔았네요. 네네. 기관도 한 18만 주 팔고. 네네. 아,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가 매수 해야 될 타이밍입니까? 월요일 날?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주가로 보자면 그러한 현상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통상 이게 주가가 신고가가 나거나 신고가 난 흐름에서 이게 주가가 뭐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본다, 뭐 특정 밴드를 본다 했을 때 밴드 상단쯤에서 외국인이 사왔던 주식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이랑 외국인 주체가 매도를 할 때는 이게 바닥을 잡지 않고 하루 이틀 며칠이 빠지고 나서 다시 가격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의 국면에서는 그 후성 같은 경우 봐왔던 지표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빠진 건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장의 판단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단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외국인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출회가 되는지, 출회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그 포인트를 보시면 조금 더 후성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네네. 상당히 그 좋다. 이게 최근까지도 많이 그랬었잖아요. 레포트도 네네. 그렇고. 아, 근데 이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네. 이 후성 차트 우리가 참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일봉 보면 네. 그 왜 이렇게 좀 버티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위로든 아래로든 이 좀 뭔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네네.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서. 네네. 통상 고점에서 그 단기 이평이죠. 쉽게 보면은 한 5일선 같은 경우를 훼손하는 뭐 첫 번째 흐름이 거래 터지면서 나올 때는 요즘 이런 종목의 흐름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물론 저희가 실적에 비추어서 종목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주가와 함께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단기평으로 상승을 하다가 조금 이러한 국면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하락이 좀 빈번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차트상에서 이런 단기평의 뭐 과도한 소위 말해서 이격과 함께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보다는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는 그 저희가 수급과 함께 즉 외국인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네, 이러한 하락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단기 평선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를 함께 놓고 보면은 이러한 하락 같은 경우도 좀 대응의 조금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를 자리에서 이렇게 못 올라주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자, 인도 설탕 수출 금지 가능성. 아, 요즘 우리는 뭐 주식 투자하면서 그 멀티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뭐 중국도 알아야 되고 러시아도 알아야 되고 뭐 저기 밀 수출 밀 가격도 알아야 되고 설탕 가격도 알아야 되고.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이슈는?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 가능성, 우리나라의 설탕 재고 자체에 대해서 공식화는 하기는 했어요. 재고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얘기는 한 상황이고요. 언제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팜유에서도 비추어 봤듯이 그 주기 자체죠. 인도네시아 팜유에 대한 그 뭐 수출의 중단 같은 경우도 그 주기가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한 뭐 몇 주의 짧은 주기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뭐 설탕 수출 금지의 가능성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멘텀으로 투자에 연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하긴 근데 보니까 그 삼형사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고점에서 그냥 쭉 내려가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인다. 네네. 그 얘기는 이거 그냥 길게 안 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설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음식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참여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설탕을 많이 안 써서 네, 들이 컨센이 또 크게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한 영향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인도 설탕 뭐 수출 금지 그러한 요인이 과거에 또 다른 뭐 인도네시아 팜유에 비춰 봤을 때 크게 차지하는 요인이 아닌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주가의 반응 자체는 이와 같이 있어 왔고, 그럼 또 다른 뭐 이제 또 다른 국가에서 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플레이를 해야 되냐?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어쨌든 양봉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있게 되는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겠는데 너무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주 신기했던 게 그 로블록스라든지 그다음에 유니티 같은 경우가 한 5분의 1 토막 고점 대비해서 한 7분의 1 토막 이렇게 주가가 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하루에 한 6% 정도의 반등이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주 빠져 있다가 조그만 그 모멘텀에도 반등이 뭐 10% 20%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메타버스를 지금 플레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의 종목들 안에서 이게 반대로 뭐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미국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그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와 연관되는 종목에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뭐 손쉽게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수익에 가깝게 플레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챙겨 볼 하나의 팁이 그 고점 대비해서 뭐 50% 70% 빠져 있던 기존의 기존의 업종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우리나라의 종목과 연결해서 트레이딩 플레이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아도 특정 섹터들은 네네. 관심 있는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네네. 한국 시장에서 대응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다음 주 시장 뭐 변수 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나요? 어떻게 다음 주를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표 자체의 발표는 뭐 5월 말에 중국 뭐 PMI 지표 발표 같은 경우가 워낙 뭐 저번에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에 좋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는 다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대감이겠죠? 네, 모든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다 보니 특히 하나하나 너무 민감하게 지금 시장에 반응하는 국면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모든 걸 예단하고 플레이를 하기보다 뭐 변수를 하나 정해 놓는 거죠. 지수단에서 2600 이하로 매도가 나온다. 그때는 이제 어느 종목을 플레이를 하겠다. 거기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600, 2550, 2600 그 이하에는 삼성전자를 플레이 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동조화가 되신다고 하면은 똑같은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 많은 측면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져 있잖아요. 네. 학제에도 매도가 나오고,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수주 발표, 그다음에 그러한 뭐 자사주 매입 발표에도 뭐 소위 말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수가 2600을 하회를 한다, 뭐 2550 구간을
그까지 하회를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의 상황으로 낮겠지만은 그때는 매수에 대응을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락하면 급락하면 산다. 네네. 근데 이제 뭘 살 것이냐? 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지수 관련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네네. 삼성전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네네. 이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가볍게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네. 방향이 잡혀진다고 했을 때 그런 주식은 없나요? 삼성전자가 정말 최선일까요?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도 놓고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에서는 전자를 뭐 우리 포트폴리오에 내에 몇 프로를 조금씩 담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뭐 비중을 30% 50%내 해서 살만한 게 네네네 그렇게 이제는 플레이를 해도 되는 지수 구간이고. 분할 매수가 아니라 그냥 네네네. 네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딱 삼성전자 한 방에 네네. 딱 사야 될 그런 타이밍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전자의 그 상승 하락폭은 다른 종목보다 적지만은 저희가 그 변동성을 줄인 단계에서 조금 더 미리 확인한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이 아니라 네네, 안전하게 높은 수익,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바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자동차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먼저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건 지난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반도체 소부장, 네네. 그 다음에 자동차 네. 이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말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싹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관에서 이거 좋다고 할 때는 진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럼 아직은 멀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완성차 단에서 변화를 보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더 나올 악재가 존재를 하나 싶거든요. 뭐 반도체 소부장은 변수가 있었잖아요. 뭐 오더컷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그런 요소가 있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이 컸다고 보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반영한 단계에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로 보여줬었고, 여기에서 뭐 그 측면이 고려된 단계에서 뭐 전방의 그런 출하라든지 그게 꺾이지 않은 퍼센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고, 이게 자동차마저도 함께 다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지수가 또 하나의 변수가 2,50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뭐 2,550 정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도체는요? 소부장 이렇게 좋다 했지만 요즘 아까 뭐 후성 뭐 개별 악재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전반적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살 때 지금 좋은 걸 사야 돼? 네. 아니면 지금 아주 안 좋은 걸 사야 돼? 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야? 뭐 헷갈린단 말이죠.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오더컷 서버와 관련해서 안 좋다. 이러한 얘기가 이제 주가에 반영된 단계다 보니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가격 구간을 정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확인을 하겠죠. 뭐 비메모리단 직접적으로 언급된 뭐 그러한 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단에서 저가 매수하기에는 그쪽 단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단에서 그러면 반도체 IT 중에 뭐가 좋을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그 8월에 이제 그 폴드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되잖아요. 네. 이 시장의 예상치는 뭐 1,500만 대 이상 올해 출시 같은 경우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예상치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선으로 꼽기보다 이게 더 팔린다 덜 팔린다 저희가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그 폴더블 폰이 판매가 되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그 주문이 된다고 하면 언제 실적이 반영되는가 그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6월부터 이제 그 폴더블 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사로 주문이 들어가서 그 출고가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폴더블 폰과 관련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KH바텍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폴더블 폰이 100만 대 판매가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 정도가 그 폴더블 폰과 관련된 밸류 체인 중에서 차별화되는 업체에는 그 정도의 실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실적이 덜 반영된 뭐 KH바텍 이러한 종목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괜찮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DDR5. 네네. 근데 요즘 DDR5가 사라졌어요. 어디서 듣기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이게 뭐 공정의 변화상에서 필수로 필요한데 네. 미리 그런 얘기가 또 많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기판 관련해서는 변한 게 없어요. 네, 주가도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밸류체인 상에서도 기판은 훼손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적도 2분기에 시장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 높게 형성돼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 또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주가가 덜 빠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DDR5 같은 경우가 워낙 또 시장의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에 투영돼서 아니 만들어간 것 지금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 네네. 네, DDR4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 5로 네네. 바뀌는 과정에서의 네네.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야. 네네. 5로 전부 교체되고 그럼 네. 다시 가격 올라가면서 물량 다 바꾸고 교체 수요가 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효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상황이 달라져서 이 증권사도 그렇고 좀 조용한 건지. 변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환경에서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오더컵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서버 좋다 늘 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서버 수요가 견인해 줄 거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게 주기를 더 늘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시장 반응은 뭐지? 우리가 서버가 좋다고 했는데 달라질 수 있겠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도 물론 반도체 DDR5 좋게 말씀을 하는 국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얘기는 크게 지금은 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약간 변수가 많아진 시장 안에서 미리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서 뭐 디램 가격 자체의 변화는 이제 바닥이고 턴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언제나 봐왔던 그러한 현상에서 나타날 거다. 이 논리를 대입하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많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 그 얘기가 최근까지도 나오다가 이제는 조금 들어가 있는 단계로 그러니까 이게 참 보입니다. 분위기가 미묘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DDR5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단이라든가 이런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 때문에 이게 잠잠해진 거라면 네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할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논리와 비슷한데 바로 얼마 전까지 좋다고 했다가 뭐 일부의 환경에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가 더 안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점을 통해서 2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가의 반응 자체가 이제는 안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가 뭐 첫 번째로 바닥의 형성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주가가 뭐 한 번에 하락은 했지만은 그러한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매수의 대응이 저는 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차원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최우선이다. 네, 지금은 그 조금 더 다양하게 밸류 체인을 쫙쫙 오픈해서 나가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조금 1차원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일단에서 최우선적으로 네네. 적용받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27일 찐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성웅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또 요즘은 뭐 다음 그 미국 시장이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새벽에 먼저 눈 뜨자마자 체크하는 것도 미국 시장 상황이고요. 어쨌건 내일부터 이제 또 주말이죠. 예, 휴일이니까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편안한 주말, 휴식을 취하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는 김민수 대표의 주간 찐시황이 있으니까 또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12시군요. 토요일 매주 12시에는 우리 8.15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죠. 그 공매도의 고수, 김영옥 우리 투자자와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 고수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할 예정이니까요. 12시부터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가지고 있으신 고민 함께 의논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